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7년차 여성이에요. 언젠가 TV에서 한 강연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 단지 조금 불편한 것 뿐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 말이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만 봐도 돈이 없어서 수시로 창피를 당하곤 했으니까요.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부부는 돈 때문에 남도 아닌 가족들한테 무시를 당했어요. 시누이한테 가난한 오빠 창피하니까 상견례에 오지 말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동안 누구보다 의좋은 남매였기에 남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울 정도로요. 민감한 가정사를 드러내는 게 창피한 일인 줄 알면서 사연을 보내는 건 그 사건 이후 벌어진 일 때문이에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친정은 꽤 부유하게 살았어요. 아빠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엄마가 사업을 크게 하신 덕에 한남동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한 빌라에서 살았거든요. 엄마는 사업수와는 뛰어났지만 살림은 영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살림에 관심이 많았던 아빠가 엄마 대신 신혼 초부터 살림을 도맡아 해오셨어요. 주변에선 이런 모습을 보고 말들이 많았지만 정작 저희 부모님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누구든 성별 구애 없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신조를 가진 분들이거든요. 저를 키우느라 회사를 그만뒀던 엄마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가던 해 사업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일에 매달리셨고, 그때부터는 아빠가 엄마를 대신해 제 육아까지 맡으셨어요. 직장에 다니는 여느 엄마들처럼 아빠의 하루는 늘 바빴어요. 출근길에 저를 유치원에 맡기고 퇴근길에 저를 데려오곤 했는데 회사 업무가 늦어지거나 회식이 있는 날에는 종종 걸음을 치며 유치원으로 달려오곤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바닥에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집안일을 해야 했죠. 휴일에는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아빠가 좋아하는 야구 중계도 마음 편히 볼 수 없었어요. 직장인 엄마들의 모습 그대로였죠. 그렇다 보니 제게는 아빠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청소하는 모습이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저희 집이 다른 집들과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건 중학생 때였어요.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아빠가 퇴근 후 후다닥 저녁상을 차리고 제 교복 블라우스를 손빨래하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 가서 같은 반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하자 다른 애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신기해했어요. 그제야 저희 집이 다름을 알게 되었죠. 집안일에 신경 안 쓰고 일에 몰두한 엄마는 승승장구하며 사업체를 불려나갔고,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에는 꽤 건실한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셨어요. 하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 초등학교 입학식을 제외하고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없을 정도였죠.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건 아빠였어요. 그렇다 보니 아빠와 저는 여느 집 모녀지간처럼 수다도 잘 떨고 비밀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언제까지고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던 엄마 회사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던 해 문을 닫고 말았어요. 주요 연구 직원들이 다른 나라 기업에 기술을 빼돌린 게 원인이었어요. 그 업체가 같은 성능의 제품을 싼 값에 시장에 뿌리자 하루아침에 매출이 확 줄었고 반품이 밀려 들어왔어요. 거기다 믿었던 동업자의 공금 횡령까지 겹쳐서 회생 불가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결국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닫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회사 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사재까지 털어 하청업체 대금과 직원 월급,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어요. 그렇게 탈탈 털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은 불과 몇백만 원 뿐이었어요. 근 20년 가까이 밤낮 없이 매달려 이룬 엄마 회사는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살던 빌라는 은행에 넘어가서 아빠가 가진 돈에 융자까지 받아서 25년 된 변두리 아파트에 전세로 이사를 가던 날 엄마는 차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내 청춘을 바쳐서 이룬 회사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날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할 걸 그랬어. 저 집으로 이사 가던 날 당신이 했던 말 기억나요? 앞으로 10년만 더 고생하고 은퇴해서 이 집에서 편하게 노후 즐기자고 그랬었잖아요. 강아지도 키우면서 손주들 재롱 보며 살자고요. 그 꿈이 날아가 버렸어. 남자들도 쉽게 못하는 일을 아내 노릇, 엄마 노릇, 며느리 노릇도 포기하고 온갖 욕 들어가며 이룬 20년 인생을 전부 날렸으니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엄마의 눈물은 쉬이 그치지 않았어요. 새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요. 이사를 하고 며칠 동안 엄마는 식사도 거른 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방에서 나와 배고프다며 양푼에 있는 반찬 털어놓고 고추장에 싹싹 비벼서 드시고는 이제야 살겠다며 까르르 웃으셨죠. 됐어. 그동안 실컷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봤잖아. 그럼 됐지 뭐. 내 손에서 빠져나간 돈은 처음부터 내 돈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도 성실한 우리 남편 덕분에 길바닥에 나앉지 않게 됐고 우리 식구 모두 건강하니 이만하면 됐지 뭐. 안 그래요, 여보? 그럼 집이야 돈 벌어서 또 사면 되고 식구들 건강이 최고지. 여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훌훌 털고 마음 편히 가져. 그렇게 모든 걸 다 털어낸 엄마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어요. 당시 저랑 연애 중이던 남편은 제 엄마 얘기를 듣고는 그러더라고요. 역시 크게 사업을 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다르긴 다르네. 만약 내가 억울하게 수백억 재산을 잃게 된다면 난 화병에 쓰러졌을 거야. 그런데도 사재까지 털어서 직원들부터 챙기시다니 정말 존경스러워. 남편은 그 일로 저희 엄마를 다시 봤다며 오늘날까지도 저희 엄마 말이라면 꾸벅한답니다. 그 일이 있고 반년도 안 돼서 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망하기 전에 날을 잡아 놓았었는데 일정을 미룬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서 그냥 진행하기로 한 거죠. 불과 몇 달 사이에 형편이 너무도 달라진 우리 집은 제 혼수 준비를 하는 것도 벅찰 정도였어요. 시댁에서도 저희 집 사정을 뻔히 아실 테니까 혼수랑 예당 규모를 좀 줄여도 되겠냐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별 수 있니? 네 집 사정이 그런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니네 집 망하기 전에 식을 올릴걸. 그랬으면 신혼집 정도는 받았을 텐데.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살 집을 왜 처가에서 받아? 그리고 그동안 장모님이 우리 집에 얼마나 도움을 많이 주셨어. 아빠 허리 다쳐서 직장 잃었을 때도 장모님이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신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었잖아. 아름이 대학 들어갈 때도 등록금 없어서 환 걱정할 때 장모님 회사에서 4년 장학금 주셔서 무사히 졸업했잖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되받아쳤어요. 그거야 회사에서 사회 환원이니 뭐니 핑계대면서 세금 아끼고 생색까지 내려고 다들 하는 건데 뭐. 우리 아름이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줘야 했을 돈이라고. 막말로 네 장모가 해준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정말 회사에서 그 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 아름이가 명문대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경기도 언저리에 있는 대학 들어간 건데 회사에서 뭐가 아쉬워 그런 애한테 장학금을 주냐고. 그거 장모님 사비로 내주신 거야. 엄마랑 아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회사 핑계 대신 거라고.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갚지는 못해도 최소한 고마움은 알아야지. 누가 뭐라든 난 그저 진작에 니들 살집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집 한 채 값은 안 털리고 남지 않았나 하는 거지. 예, 아가 너무 서운하게 생각 마라. 나도 니네 친정 얘기 듣고 하도 기가 막혀서 이러는 거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니? 그것들 아주 천벌받을 거다. 에휴, 네 어머니가 그 돈만 날리지 않았어도 그게 다 고명딸이 네 차지가 되는 건데 정말 아깝다 얘. 어머님은 마치 당신 재산을 잃은 것처럼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이런 반응은 애교에 가까운 거더라고요. 시누이 반응에 비하면 말이죠. 저희 엄마 회사에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까지 나온 시누이는 저희 집이 망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제 앞에서 얌전하고 순종적인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무시하는 말투에 말끝마다 트집잡기 일쑤였어요. 이전 모습이 실제 성격인 건지 바뀐 모습이 실제 성격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운했어요. 사람이 시련을 겪게 되면 내 사람과 걸을 사람이 구분된다는데 신우이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시댁도 넉넉한 살림이 아니라서 남편도 저도 부모님들께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집도 대출까지 낀 월세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했죠. 제 신혼집을 본 엄마는 한숨을 푹 쉬시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망하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시킬 걸 그랬다며 아쉬워하셨어요. 전 재산 잃고도 딱히 아쉬울 건 없었는데 하나뿐인 딸을 이렇게 시집 보내게 된 건 정말 화가 난다.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했는데 딸 시집 보내면서 변변한 살림 하나 못해주게 됐으니 말이야. 대신 앞으로 유기농 채소는 실컷 먹게 해줄게. 유기농 채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실은 다음 달에 네 아빠 퇴직하면 시골에 내려가 살 생각이거든. 퇴직금으로 은행 대출받은 거 갚고 나머지 돈으로 시골집을 사려고. 거창하게 귀농까지는 아니고 귀촌해서 우리 먹을 채소나 키워 먹고 살란다. 시간 날 때 김서방이랑 내려와. 바람도 쐬고 펜션에 놀러왔다 생각하면 그럴듯하지 않겠니? 내년엔 배추랑 무도 심을 거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와. 장바구니 물가도 비싼데 우리 밭에서 나는 걸로 두 집에 김장 못 담겠니? 엄마의 바람과 달리 제 시부모님은 제 친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자기들 아쉬울 땐 명절마다 먼저 과일 박스를 보내던 분들이 결혼식 이후엔 연락을 딱 끊으셨거든요. 우리 집이 망해서 더는 얻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서로 감정만 상할 테니까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는 철마다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을 저희를 통해 시댁에 보내드렸어요. 아니, 이깟값 뭐하러 가져와? 마트에 지천으로 깔린 게 채소인데 가져오는 기름값이 더 들었겠다. 어머, 이건 벌레까지 먹었잖아. 이런 걸 사람이 어떻게 먹니? 유기농이라 그래요. 고른다고 골라왔는데 벌레 먹은 게 하나 딸려왔나 보네요. 다른 건 다 멀쩡해요. 이런 건 마트에서 돈 주고도 못 사요. 우리 먹을 거라서 약도 안 치고 비료도 신경 써서 쓰신 거래요. 그래 봐야 오이고 호박이지. 별거 있니? 난 이런 거 100트럭을 갖다 줘도 싫다. 차라리 돈 몇만 원이 더 낫지. 내 부모님이 정성껏 키워보낸 채소를 발로 툭 밀어내는 시어머니를 보자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가져갔던 채소들을 다시 박스에 주워 담았어요. 싫으시면 제가 도로 가져갈게요.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달라는 걸 엄마가 어머님 드리려서 가져온 건데 먹겠다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낫겠어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는 거야? 꼴랑 채소 한 박스 들고 와서는 이게 뭐라고 네가 나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네 친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디? 너 하는 꼴 보니 니네 집이 왜 망했는지 잘 알겠다. 오죽하면 직원들이 회사 기밀 팔아먹고 동업자가 돈 들고 도망갔겠니? 따지고 보면 니네 엄마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아무리 집이 망했어도 그렇지 사돈 집에 한우도 아니고 벌레 먹은 이깟 채소를 보내는 게 말이 되니?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지고 가. 시어머니는 성질을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주방 바닥에 흩어진 채소들을 박스에 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농사일이 익숙치 않은 엄마 아빠가 이걸 키우느라 한여름 땡볕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뻔히 알기 때문에 제게는 채소 하나하나가 다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그걸 쓰레기 취급하는 시어머니라니. 사람 마음을 금액으로만 환산해 받으려는 사람한테 너무도 아까운 것들이라서 가져갔던 그대로 담아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채소들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들과 나눠 먹었어요. 이웃들은 길에서 저를 만날 때마다 그때 먹은 채소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었다며 칭찬 일색이었죠. 괜히 시댁에 선의를 베풀려다가 욕만 먹은 이유로 시댁에는 절대로 엄마가 보내주신 채소들을 드리지 않았어요.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요. 그랬음에도 엄마가 눈치를 챘는지 더는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이웃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그해 수확한 채소와 과일들을 택배로 보내주시곤 했어요. 월세로 시작해 반전세로 옮기며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던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6년이 넘었을 때 운 좋게 행복주택에 당첨이 됐어요. 결혼하고 7년까지 제한이 걸려 있어서 올해 안 되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마지막 턱걸이로 통과한 거예요. 덕분에 신축 임대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된 우리 부부는 이게 다 뱃속의 아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복을 많이 가진 아이는 태어날 때 집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내 집도 아니고 임대기는 하지만 그래도 철마다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안 그래도 출산을 앞두고 외풍이 심한 낡은 빌라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사나 한 걱정이었는데 다행이었죠. 비록 평수는 작았지만 신축이라서 집도 깨끗하고 위치도 좋은 데다 주차 문제로 실랑이 할 필요도 없어서 살기도 편했어요. 그런데 집들이 때 찾아온 시누이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언니, 내 조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얼른 돈 벌어서 딴 데로 이사가요. 요즘은 임대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애들끼리도 왕따 시킨다잖아요. 게다가 아파트 엄마들은 임대 아파트 애들이랑 놀지도 못하게 한대요. 난 내 조카가 그런 취급 받게 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라니까요. 아가씨, 임대 가면 어때서요? 그런 걸로 차별하는 애들이랑은 친구 안 해도 되니까 걱정 말아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못 들어와서 안달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임대료도 싸고 위치도 좋고 게다가 신축이라서 시설도 얼마나 좋은데요. 난 여기서 살 수 있을 때까지 살다가 돈 모아서 내 집 장만할 생각이에요. 언니, 그런 소리 말아요. 남들 보기 창피하게 임대 사는 게 무슨 자랑이에요? 언니는 부잣집 딸로 살아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지만 집이 가난하면 애들 가슴에 상처 입는다고요. 달래 부모들이 비싼 은행이자 내면서 일반 아파트로 가겠어요? 월세를 살아도 남들한테 기한 줄게 일반 아파트로 갈 생각을 하라고요. 이사한 집에 찾아와 그런 소리를 하는 시누이가 못마땅했지만 고모가 조카 생각하고 하는 소리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얼마 뒤 갓 태어난 조카를 보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머리를 쥐 뜯어놓고 싶더라고요. 아가, 너 불쌍해서 어쩌니? 태어나자마자 부모 잘못 만나서 임대 아파트에서 살게 됐구나. 고모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안 됐다. 시누이가 강남 땅부자 아들이랑 사귄다더니 지가 갚으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꼴이 하도 꼴 같잖아서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나섰어요. 이 기집애가 지금 뭐라는 거야? 불쌍하긴 누가 불쌍해. 그리고 내 와이프나 되니까 이렇게 예쁜 딸을 낳은 거라고. 네 인물이면 이런 애가 나오겠냐? 괜히 조카 앞에서 꼴값 떨다 나한테 맞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집에 가. 남편의 호통에 시누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나갔어요. 여보, 자기 동생 말이야. 사귀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아? 보니까 아가씨한테 백이며 구두까지 온통 명품만 선물하는 것 같던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몰라. 제 말로는 부모가 강남 일대에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관리한다던데 정확한 직업은 모르겠네.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귀다 끝날지 모르는 사이인데 괜히 시시콜콜 물어볼 거 있겠어.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나 잘해. 그때는 한때 사귀다 헤어질 관계라고 생각해서 신경 안 썼는데 사소한 무관심이 큰 사건을 몰고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귀다 말 줄 알았던 시누이의 연애는 이듬해 결혼으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상견례 날짜가 잡힐 때까지도 신랑의 직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그저 집안에 돈이 많다는 것 외에는요. 시누이 결혼 상대가 강남에서 유명한 땅부잣집 아들이라더니 결혼도 하기 전부터 부잣집 며느리 행세를 했어요. 전에는 먹는 거에 그리 까탈스럽지 않던 사람이 언제부터 자기가 한우만 먹고 살았다고 말끝마다 우리 집은 소고기는 한우 아니면 안 먹어요. 요지랄을 하지 않나. 채소는 유기농 아니면 안 먹어요. 이런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해댔죠. 속에서는
네가 언제부터 한우의 유기농 채소를 먹고 살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싫어도 보고 살아야 하는 가족이라서 꾹 참았네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도 모르고 신우이가 기어이 선을 넘지 뭐예요? 네? 상견례 때 우리는 오지 말라뇨. 아니, 형제라고는 아가씨랑 우리 그 이뿐인데 오빠가 여동생 상견례에 빠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자 신우이가 인상을 팍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왜 하고 많은 집들 놔두고 임대 아파트에 살아서 나를 못된 년 만들어요? 그 사실을 시댁에서 알기라도 해봐요. 내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언니는 내가 오빠 때문에 시댁에서 창피당하고 살길 바래요? 안 그래도 기우는 혼자라서 그 사람 집에도 초대 못했는데 오빠네까지 이러고 사는 꼴을 어떻게 알리냐고요.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면서 결혼 앞둔 신우이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하긴 내가 누구 탓을 하겠어? 이게 다 못난 내 오빠 탓인걸. 오빠도 입 있으면 말해봐. 오빠가 생각해도 할 말 없지? 안 그래도 시댁 눈치 보기 바쁜데 오빠까지 나 힘들게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빠져줘. 결혼식 때 오는 건 안 말릴게. 친인척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시댁에 내 친오빠인 거 티 안 날 테니까. 암튼 내 할 말 전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상견례 때 오지 마. 신우이의 말에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사람처럼 잠시 멍하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그리곤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야, 너 이리 와서 앉아. 좋은 말 할 때 당장 오라고. 어머, 언니 지금 나한테 반말했어요? 그래, 반말 좀 했다. 왜? 내 남편 동생이면 나한테도 동생이야. 실제로 너 나보다 나이도 어리잖아. 네가 내 친동생이었으면 진작에 턱주갈이 날아갔어. 이게 어디서 대먹지 않게 꼴값을 떨어? 뭐? 임대 아파트 사는 게 창피해? 그럼 넌 이런 집이라도 가지고 있냐? 한 수백억 가지고 있냐고. 없지? 근데 왜 부잣집 며느리 코스프레야? 수중에 돈 천도 없는 개털 주제에. 개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고.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내 남편을 거지 취급하냐? 네가 뭔데 내 남편 기를 죽이냐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끝이 없어. 상견례에 오지 말라고? 싫어. 아주 구멍 숭숭 난 런닝이랑 빤스 입고 가서 네 얼굴에 먹칠 제대로 해줄 테니까 각오해. 알았어? 화가 나서 되는 대로 퍼붓기는 했지만 신우이가 가고도 풀 죽은 채 앉아있는 남편을 보니 내가 괜한 짓을 했나 싶었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남편일 테니까요. 시간은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됐어요. 남편은 여동생 말 때문인지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 정말 안 갈 거야? 어머님 아버님께는 뭐라고 할 건데? 몰라. 오빠가 창피해서 오지 말라는데 반기지도 않는 자리에 뭐하러 가? 그러니까 당신도 부산 떨 거 없어. 나 창피하다는 동생 없는 셈 치고 살면 그만이니까. 한참을 어르고 달래봤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남편은 내버려두고 애만 데리고 밖으로 나왔죠. 그렇다고 상견례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때였죠.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상견례 때 괜히 애까지 달고 가서 시끄럽게 할 거 있니? 그래, 소율이 봐주러 왔더니 너는 집에 없고 이서방은 동네 상견례 갈 생각도 않고 술만 마셔대고 있대. 니들 무슨 일 있었어? 암튼 애 데리고 빨리 들어와. 아니, 우리 그 입으면 눈물 날 것 같아서 안 들어갈래. 그냥 엄마가 이리로 와.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엄마한테 지금까지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양팔을 걷어붙이더니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걸 가만뒀어? 머리채를 확 뽑아버리지 그랬어. 이렇게 싸가지 없는 년인 줄 알았으면 대학 등록금도 안 대주는 건데. 시댁이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래. 지 오빠도 상견례에 오지 말래? 어디 가서 구경 좀 해야겠다.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엄마는 기어이 상견례를 하는 한정식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싶어 저는 발만 동동 굴렀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엄마랑 한참 실랑이를 벌이는데 주차장으로 시누이와 시부모님이 탄 택시가 들어왔어요. 이어서 고급 수입 세단이 들어왔는데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자 시누이가 달려가 머리를 숙이더군요.
말로만 듣던 돈 많은 사돈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유심히 보던 엄마가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씩씩대며 차에서 내리지 뭐예요. 그리곤 그대로 신우이 곁으로 가서는 신랑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의 뺨을 올려붙였어요.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뺨을 맞은 중년 남자는 저희 엄마를 보고는 기겁을 했어요. 엄마는 달려들어 남자의 멱살을 쥐고는 악을 쓰며 소리쳤죠. 이 개쓰레기 같은 새끼야. 부동산 부자라는 사돈이 너였냐? 애 분유값 벌어야 된다고 질질 짜던 거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네가 내 회사 돈을 들고 도망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했더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네? 이 도둑놈의 새끼. 너 아주 잘 만났다. 내가 니놈 때문에 죽어라 노력해서 일군 20년 인생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아냐? 남편이랑 내 새끼 없었으면 진작 목숨줄 놓으려고 그랬어. 그런데 니놈을 이렇게 만나니 안 죽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네가 훔쳐간 돈이라 너 때문에 날아간 내 회사 전부 받아내고 니놈 콩밥 먹여줄 테니까 각오해. 미리 말하지만 선처는 없어. 알겠어? 엄마는 주차장에서 벌어진 소란은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한테 남자를 넘겼어요. 남자는 저희 엄마한테 아들 상견례라도 치르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건 저희 시부모님이 딱 잘라 거절하시더군요. 적어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만큼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경찰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자기 오빠 가슴에 칼까지 꼽으면서 부잣집 며느리로 살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으니 화도 나겠죠. 이후 저희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시작했어요. 회사를 정리하면서 직원들한테 최선을 다했던 덕에 전 직원들이 법정에서 진술을 해주겠다고 나섰다더라고요. 아직 소송이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승소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해뒀기에 나중에 배상금을 못 받을 염려도 없다고 해요. 우리 집이 망하자 얼굴색을 바꿨던 저희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이번 일로 입장이 난처해졌어요. 남의 돈으로 기고만장하게 굴었던 자신을 탓해야죠. 이번 시누이 결혼 문제로 마음이 상한 제 남편은 시댁에 등을 돌리게 됐어요. 반대로 저희 가족의 결속력은 전보다 더 단단해졌고요. 힘들 때 내 곁에 남아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남편도 똑똑히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 하나 봐요. 아무튼 지난 20년간의 노고의 결실을 찾게 된 엄마를 보니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마음이 짠해요. 하루빨리 소송이 마무리돼서 그렇게 소원하던 삶을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돈 없는 서론 끝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 저희 집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인생은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안 해요. 이래서 착하게라도 살라고 하는가 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도 앞으로 행복한 일상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